차분한 외모와 깊은 눈빛을 가진 박경덕은 가까운 사람들 외에는 누구에게도 털어놓기 힘든 슬픔을 품고 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을 고르라고 한다면 그건 아마도 그의 어머니의 죽음일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의 정신적 지지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동기부여의 원천이기도 했습니다. 그와 함께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도 있었는데 이런 정신적 상처는 그가 평생 간직하던 것이었습니다. 박경덕은 부산의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는데 그의 아버지는 항만 노동자였고 그의 어머니는 헌신적인 주부였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미숙 씨는 가족의 재정적 여건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가 꿈을 좇도록 격려해 주신 강하면서도 온화한 여성이셨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그녀는 종종 그에게 인내심과 희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그 교훈은 나중에 그의 삶을 이끄는 원칙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박경덕 씨가 소규모 수산물 수출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던 2005년 미숙 씨는 갑자기 뇌졸중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당시 서울에 머물며 중요한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었고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볼 수 있는 시간 내에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는 2020년 큰아들 박민재와의 대화에서 어머니가 나를 가장 필요로 할 때 나는 곁에 없었다고 눈물을 흘리며 회상했다. 그 상실은 그에게 대체할 수 없는 공허함을 남겼다. 이 슬픔은 단순히 그의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에 너무 몰두하여 가족과 함께 보낼 소중한 시간을 놓쳤다는 죄책감이기도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는 어머니께 사랑한다고 충분히 말씀드리지 않았고 충분히 오랫동안 안아주지 않았으며 어머니가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들어줄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2018년 부산일보와의 희귀한 인터뷰에서 어머니는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항상 믿어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떠났을 때 나는 내 영혼의 일부를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죽기 전에 그에게 쓴 편지를 발견했을 때 그의 고통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 편지에서 그녀는 그가 한 일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하면서도 가족을 잊지 말라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책상 위에 작은 나무 상자에 보관된 그 편지는 그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상기시켜주는 고통스러운 증거가 되었습니다. 박경덕의 가장 큰 슬픔은 나중에 그의 직장과 가족으로부터 받은 정신적 압박감으로 인해 더욱 두드러졌다. 회사가 성장하면서 그는 장기 근무 직원을 해고하는 것부터 경쟁사와의 거래까지 어려운 결정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종종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마음을 순수하게 유지한다면 모든 어려움은 해결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를 위로해 줄 그녀가 없으니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움을 느꼈다. 그 슬픔은 단지 특정한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상실, 과거에 대한 후회, 자신이 이룬 성공 속에서 어울리지 못한다는 느낌이 복합적으로 얽힌 것이었습니다. 박경덕의 경력은 길고도 파란만장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부산의 평범한 사람에서 해산물 수출과 물류 분야에서 성공적인 사업가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겸손한 출발을 통해 작지만 탄탄한 제국을 건설했지만 그 길은 가슴 아픈 실패와 눈물겨운 노력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경덕의 첫 번째 큰 성공은 2010년 그는 은행 대출과 몇몇 가까운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부산에서 동해수출이라는 회사를 설립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회사는 오징어, 참치, 새우 등 해산물을 일본과 중국으로 수출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그는 사업적 수완과 뛰어난 협상 기술로 동해 수출을 일본 시장의 최대 공급업체 중 하나로 빠르게 성장시켰습니다. 2015년에 이 회사는 500억 원, 약 4천만 달러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회사로서는 인상적인 숫자입니다. 이러한 성공은 그에게 명성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도쿄에서 상하이에 이르기까지 아시아 전역에서 광범위한 파트너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2016년 서울에서 열린 경제 컨퍼런스에서 뛰어난 젊은 기업가로 연계를 얻었는데, 이는 그가 그 후로도 수년간 자랑스럽게 언급했던 이정표였습니다. 그의 성공에 힘입어 그는 2018년에 한국에서 동남아시아로 상품을 운송하는 해운회사인 동해로지스틱스를 설립하면서 물류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그는 기술과 고객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전략을 통해 동해로지스틱스를 해산물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재도 서비스하는 신뢰받는 브랜드로 탈바꿈시켰습니다. 2022년에 이 회사는 베트남의 대형 기업과 2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그의 경력에 있어 큰 진전을 의미합니다. 그는 또한 지역사회 교육에 투자하여 부산의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후원하는데, 이는 그를 키워준 고향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박경덕의 커리어가 항상 장밋빛이었던 것은 아니다. 그의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2013년에 일어났는데, 당시 50억 원 상당의 오징어 선적이 식품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일본 수입이 거부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동해 수출주은 재정난에 빠졌고,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그는 2019년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게 무너질 줄 알았어요 라고 회상했다. 또 다른 좌절은 동해로지스틱스가 2020년에 공급망 관리 실수로 태국 회사와 주요 계약을 놓친 일로, 이로 인해 수십억 원의 손실을 입었고 회사 평판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박경덕을 울린 그 노력은 실패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일에 대한 헌신에서도 비롯된 것이었다. 그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그는 종종 오전 2시부터 3시까지 일하면서 각 배송물을 직접 점검하여 품질을 보장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일본인 파트너와 긴 하루 동안 협상을 한 후 작은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지쳐 있었고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누구에게도 내가 약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지만 포기하고 싶은 날도 있다고 그는 2021년 아들 박민재와의 대화에서 말했다. 2013년 선적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는 깊이 상처받은 자존심에도 불구하고 수십 번이나 절을 하고 고객들에게 사과하기 위해 직접 일본에 갔고, 무력감에 혼자 호텔에서 울기도 했다. 그 눈물은 피로의 표시일 뿐만 아니라 그의 열정과 희생의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2013년 금융위기 때 그는 직원들의 급여를 지불하기 위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차인 현대제네시스를 팔았고, 차가 견인되는 것을 보고 울기도 했습니다. 박경덕의 선수 생활은 끊임없는 노력과 엄청난 성공, 그리고 실패의 연속으로 이를 통해 그에게 일어서는 법을 가르쳐 주었으며, 이 모든 것은 항상 가족과 책임을 먼저 생각하는 남자의 인내와 세심한 마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박경덕 씨는 단지 명예나 돈을 얻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업적, 즉 개인적 이익을 넘어 사회에 지속 가능한 가치를 가져다 주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 살고 있습니다. 그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수익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부산의 젊은이들에게 일자리와 기회를 창출하는 지속 가능한 사업을 만드는 것입니다. 동해 수출과 동해 로지스틱스의 성공은 이를 가장 확실하게 증명해 줍니다. 그는 2020년 부산 비즈니스 컨퍼런스에서 연설하면서 저는 우리 회사가 직원들에게 두 번째 집이 되고 직원들이 자랑스럽게 일할 수 있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2025년까지 직원 수를 300명 이상으로 늘리면서 동해 수출은 이 지역의 선도적인 수출 기업 중 하나로 성장하면서 그의 꿈의 일부를 달성했습니다. 그가 항상 이루고자 노력하는 또 다른 업적은 자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한국의 젊은 세대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세미나에 참석하고 학생 및 스타트업과 자신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그는 2023년 부산대에서 한 강연에서 어디서 시작하든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부산의 빈곤 학생들에게 5억 원 상당의 장학금 50여
건을 지원해 자신처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자 했다. 이러한 노력은 물질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인내와 친절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그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박경덕 역시 현대 기술을 도입해 물류업계에 자신의 발자취를 남기고 싶어 한다. 그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배송을 최적화하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스마트 공급망 관리 시스템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동해로지스틱스는 2024년 운송 사업에서 탄소 배출량을 20% 감축한 공로로 환경부로부터 녹색 기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러한 성과는 단순한 상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이익을 결합하려는 그의 노력에 대한 확인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그는 항상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려고 노력하는데 이것이 가장 어려운 목표라고 그는 인정한다. 그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직장으로 인해 결근하는 날을 보충하기 위해 종종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계획합니다. 그는 2022년 가족 대화에서 아이들에게 일하는 아빠로서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빠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박경덕이 추구한 업적은 개인적인 이정표일 뿐만 아니라 사회와 가족에 대한 기여이기도 했으며 그를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존경받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박경덕 감독의 사랑과 결혼은 행복과 깊은 슬픔이 뒤섞인 길고 감성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는 50세의 나이에 자신의 경력 초기에 만난 김수진이라는 여성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사랑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연애 생활은 항상 순탄치만은 않았으며 그는 격동의 세월 내내 시련과 트라우마를 안고 살았습니다. 박경덕은 1998년 물회사에서 영업사로 일하던 김수진을 만났다.